오늘 주제는 너무 평범하고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택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몸담았던 교육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내가 넘기기 좋게 하면서 네, 이사장님 그러면 네. 제가 이거 공유 삭제할 테니까 이사장님께서 예, 제가 해보실까요? 공유했습니다. 예. 자, 누가 제일 예쁩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 이쁜데요. 다 예쁘세요? 다 예쁘다. 제일 왼쪽이요. 제일 왼쪽이요. 우리나라 미인, 일본 미녀, 중국 미녀, 여기는 국가는 모르겠는데 이 목이 긴 여자가 미인이다 해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목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채워가 목이 이렇게 거짓말처럼 목이 저렇게 길어졌어요. 이 제일 마지막에 오른쪽에는 뭐예요, 이게? 이거 튀어나온 부분이 입술이에요, 입술, 아랫입술. 아, 혀가 아니라요? 아랫입술을 이거 쟁반 같은 걸 집어넣어가 계속 늘려가지고 입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아랫입술이 저렇게 된 여자가 미인이다. 이런 기준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쁘다는 생각 드세요? 목이 이리 긴 여자. 조선하고 대한민국 여성 미의 기준 다르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부터인지 이 턱이 있잖아요. 이 턱이 동그랗지 않고 턱이 이렇게 둥글지 않고 이렇게 뾰족한 턱이 예쁘다는 그 기준이 만들어져가 이런 사람을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이 조선하고 조선 여인하고 다르죠.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어때요?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기준이 몇 가지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초기에는 한 20, 30개가 된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이 고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연령은 18세에서 24세, 28세, 18세에서 28세여야 한다. 기혼이냐, 미혼이냐, 이거 기혼은 안 된다. 미혼이어야 한다. 또 키가 얼마여야 된다. 흉터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어요. 이거 미인 선발대회 보면은 1953년에 처음 부산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름을 여성 경연대회라 그랬어요. 염이 뭔지 아시죠? 고졸 이상 19세에서 28, 이건 자꾸 바뀌더라고요. 이거 미혼이어야 되고, 키가 몇 센치 이상, 얼굴이 크지 않은가, 목이 짧지 않은가, 넓적다리 상부의 앞뒤 모양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팔이 체격에 비하면 짧지 않은가, 가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 이게 한 20, 30개 정도 기준이 맞아야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에 선발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오른쪽에 꽃들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꽃들. 어떤 꽃이 제일 예뻐요? 어떤 사람은 장미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합이 좋다, 예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발표도 웃는 꽃,
민들레가 더 예쁘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국화가 예쁘다는, 해바라기가 예쁘다는 저 사람들도 있는데, 자, 아름답다는 기준입니다. 아름다울 미자, 중국 미자죠. 아름다울 미자는 양양과 큰대자를 합해나는 글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틀로도 쓰고 고기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해서 양은 클수록 아름답다. 이런 데서 아름다움의 개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가 문제냐면은 기준이 다른 거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름다움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가. 입술이 이렇게 큰 여인은 우리나라 여성이나 일본 여성을 보고서 예쁘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목이 이렇게 긴 여성이 우리나라 여성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 인사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이 손을 이마에 이렇게 대고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인사하는, 또 이마를 맞대고 인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엎드려서 큰 절, 코를 마주 대고 인사하는 방법, 이거 혀를 속 내미는 인사 방법도 있죠. 저보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악수? 요즘은 코로나 유행하고 나면서부터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것, 이 군대식 이런 인사, 이거 국가 간의 예의가 있는데 이렇게 남은 나라의 수상에게 가서 고개를 이렇게 굽히는 친일 인사의 인사도 있고, 하나만 한번 볼까요? 이 손을 상대방과 손을 맞잡는 것은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총잡이들이죠, 미국 사람들은. 내 손에는 총이 없다, 무기가 없다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주 잡아보고 없어야 확인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게 악수라는 건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악수가 우리나라 인사법으로 막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았죠.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재헌헌법,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에서부터 4차 개헌헌법까지, 그러니까 4.19 혁명에 의해서 개헌된 헌법까지 이 안에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런데 72년 유신헌법입니다. 7차 개헌 때는 27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어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냥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과 능력에 따라 다르죠. 이거. 박정희가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하신 일을 따라 배우겠다 했습니다. 그 유신헌법 만드는 것까지 따라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일컬어서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김누리 교수 유튜브 보시면은 아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한국 교육 100년 중에 30년간은 식민지 교육,
40년간은 방공교육, 또 30년은 인적교육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식민지 교육은 친일 인사들이 친일 사관에 서해진 역사를 배운 교육. 40년간은 방공교육, 방공교육이 어떤가 조금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 여러분들 대학에서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인적자원교육입니다. 인적자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자본이 필요한 노동력, 자본이 필요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보다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겠다. 이게 더 비극이죠, 참. 사람을 위한 교육,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이다. 거짓말 같죠? 이거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욕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 유치원부터 초중, 고등학교, 대학원까지 이 교육자들을 향해서 이런 모욕적인 욕이 없어요. 당신네들 뭘 했느냐 도대체가. 이런 무서운 말을 예사로 듣고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학생들은. 원래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페다고지나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페다고지란 말은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주는 것, 에듀케이션은 밖으로 끌어낸다. 사람이 타고난 잠재력을 이끌어내준다. 이런 뜻이고, 가르치다는 것은 연마한다. 갈다 하는 거예요. 갈다, 연마하다. 예. 그리고 쓸모없는 것을 유용하게 만든다. 치다. 가르친다는 것과 불완전한 인간을 이끌어주는 것과는 다르죠. 이 교육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어원을 봐서도 다르고, 교육관도요. 지금 교육자들을 대부분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무섭잖아요. 교육은 상품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나 일부 선각자들, 양심적인 지식인들은 아니야. 교육은 물과 공기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당연한. 그렇게 보는 거죠. 상품인가 권리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교육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자, 그 30년간, 40년간 또는 30년 동안 100년간 교육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김누리 교수가 100년 동안 인간을 행복하게 한 교육이 없다고 이야기했는가. 여기 보면요, 이승만 시대에 친일 교육도 했지만 반공교육, 지금 아마 연세가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걸 그때 상황을 대충 짐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갱이들은 악마고 제거의 대상, 토벌, 섬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면 4.3 제주항쟁, 여수항쟁, 국민보도연맹, 그 다음에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회 불합치 사건, 이거요, 국민보도연맹 하나만 보더라도 통계가 잡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30-40만 명이 학살당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식이나 부모들이
빨갱이라고 끌려가서 죽었다는 억울한 일도 신고를 안 합니다. 왜? 살아남은 사람이나 살자, 그런 뜻에서. 빨갱이는, 이 빨갱이라 하면요, 살아 있을 가치가 없는 마귀다, 악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빨갱이란 말은 완전히 금기어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존재. 이런 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죠.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헌법보다 상위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북이니 빨갱이니 좌익이니 이런 말은 악마를 지칭하는 말보다 더 무서워요. 이 빨갱이는 이승만이 만든 신도인데 일본의 아까 치안유지법, 국가보안법이, 이 치안유지법이 우리 이승만 시대에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국가보안법으로 바꾼 겁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정적을 처벌하기 위해서, 빨갱이를 처벌하기 위해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로 제대로 안 가르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 선생이었거든요. 국사도 가르치고 법과 윤리도 가르치고 세계사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보이시나요?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한국전쟁까지 1권이고 2권, 3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세길 씨가 쓴, 아마 연세가 한 60, 70 되신 분들은 당시에 이 책을 아마 대학에 다니면서 유행처럼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이거 지금 헌책방에 가면요, 1,000원만 하면 삽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책을 보면은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대통령인지 우리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사람인지, 유신헌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7차 개헌 헌법 하는데 찾아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제도는 통일이 될 때까지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유신헌법에. 엊그제 지자체 단체장 선거했는데 박정희가 살아있었다면 지금도 아마 지방자치제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리를 완전히 바꿔놔 버리죠.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이승만의 시대가 끝나고 4.19 혁명에 의해서 4.19를 무너뜨린 사람이 박정희인데, 우리가 헌법을 무너뜨린 사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옛날에는 역적이라 그랬잖아요. 역적이 존경받고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그것도 지관이 제일 좋은, 현충원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고르고 골라서 역대 애국지사들 묘 가장 윗자리에, 세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윗자리에 가장 넓은 틀을 닦아서 거기다가 유경수와 박정희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 묘지에 누가 찾아갑니까? 촛불 대통령이라 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가고, 지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대표자들, 또 대통령이 된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참배하고 글을 남기고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게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오른쪽에 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은
일본의 저 6.25 사변은 전쟁으로서 북한에 부역했던 사람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살려준다 해놓고 가입한 사람 골라가 다 갖다 이렇게 처벌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거? 또리 장군 나가신다. 보셨죠? 만화 참 많이들 봤을 거예요. 이거 아마 안 본 사람이 없을 그 당시에 아이들 어린이 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무찌르자 오랑캐. 이거 지금 제가 그림을 찾으니까 없던데 전봇대에 이런 거 다 붙여놨죠. 이거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옛날 학교에는 왜 이거 이거 다 동상 다 있었잖아요. 이거. 방공웅변대회 6.25가 되면 방공 걸찍기 웅변대회 이런 걸 하고 뭐 여학생들까지 그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군사훈련 우수사례 우수학교를 시상하고 그런 시대가 거짓말처럼 있었습니다. 아시죠? 자, 전봇대 사진 어렵게 찾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다 이런 거 보면은 총화유신 이런 곳에 유교는 다시 없다. 주저 말고 자수하여 자유품에 안겨보자. 우리 마을 간첩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거요. 교련 경연 대회. 학생들에게 총검술을 가르치잖아요. 지금 없어졌죠, 교련 과목. 자, 그 배우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고 싶어하는 박정희 시대. 박정희 시대 뭐야? 혁명 공약 외우시는 분, 외우고 계시는 분 누가 한번 외워볼까요? 못 외우시는 분이 전부 젊으신 분이 뭐에다 혁명 공약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박정희 시대는요, 웬 간첩이 이렇게 많았어요. 한번 보세요. 동백님 사건, 이수건 이중 간첩 사건, 서창덕 납북어북 간첩 사건, 김복재 조총련 간첩 사건, 뭐 민청학년단 사건, 뭐 형제 간첩 사건, 심심하면 간첩 잡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무기징역도 없어요. 전두환 시대도 그랬죠. 이런 공포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한번 볼까요? 국가보안법이 1940년 한 해 동안에요. 11만 8,621명을 구속시킵니다. 48명에는 48년서 86년 사이에는 보안법으로 230명이 사형에 처하고 제주 4.3 항쟁은 우리가 2, 3만 명, 여순 항쟁에서는 2,000명, 국민보도연맹에서는 10만에서 30만 명이 살해당하는, 이게 살해당했다고 해야 맞지 싶습니다. 제가 정말로 놀란 것은요, 뭐, 제주도에 가서도 놀랍지만은, 그 창에 가면은 남자 지묘, 여자 지묘라고 써는 어린이 지묘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들의 무덤을 이렇게
옛날 임금의 무덤처럼 그렇게 큰 무덤을 써놨어요. 어린이 359명을 한꺼번에 묻었는. 그 아이들이 빨갱이입니까? 우리 지난번에 제주도 강정미 선생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이걸 보고서 정말 다리가 막 쥐가 나더라고요. 그럼이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안 내뒤져지는 이런 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때의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나온다. 이건 뭐 계속해서 이승만도 이런 헌법 1조를, 박정희도 이런 헌법 1조를. 그런데 이거 빨갱이를 처형당한 빨갱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정말 악마냐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 조정원 선생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세상을 보는 눈, 안목, 기준, 가치관 이것은 체제가 어떤 체제냐에 따라서 이 미인이 추녀가 되기도 하고 빨갱이가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하고 가장 많이 닮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와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내가 공산주의가 좋다 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보다 좋다고 이야기하면 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7조 이적 찬양 고무죄. 지금 국가정보원 하는 게 있죠. 국정원. 이번에는 뭐 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 때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 검찰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해서 막 언론들이 떠들어섰던데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공산하는 것은 악마고 마귀고 빨갱이가 악마가 소멸의 대상이 아니고 생산수단을 공유해서 인간의 평등에 반하는 계급, 사유재산 이런 걸 소멸시키는 것이 목표다. 예, 이 평등의 가치가 가장 이상적이다. 우선적이다. 이건요, 지금도 우리 헌법도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11조는 평등, 12조가 자유, 이렇죠? 맞죠? 예.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이념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와 불교는 공산주의 빨갱이라 하면 길을 쓰고 반대할까? 그거는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변절했거나 공산주의가 가짜거나 예수가 가짜거나 칼 막스가 악마거나 예수가 악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절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걸 지금도 공개적으로 나가서 나는 사회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이런 말을 하면 이적찬양 고무죄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지만은 그 반공이라는 것, 이데올로기, 계급사회에서는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이고 시집을 위해서 평생 어릴 때는 부모의 뜻에 따르고 젊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의 뜻에 따르라. 뭐예요 그게? 삼종 지도죠.
삼종 여성에게 가장 먼저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될 게 여성은 삼종 지도다. 세 가지 뜻에 따라야 한다. 그림이 너무 재밌게 해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에 이거 뭐야? 몸통은 없고 여성의 다리, 이 성적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고, 아래의 사진은 이 참 겉으로는 최고로 이렇게 잘 갖추어 입은 양복을 입은 사람은 머리가 없어요. 이게 이데올로기라 그러죠. 삼종지도도 이데올로기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도 이데올로기고, 오늘날 빨갱이들은 종북 세력들은 좌익 세력들은 민주주의하고 적대 세력이다. 큰일 난다. 이런 사람 가까이 있으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다 이데올로기죠. 이런 것을 머릿속에 세뇌를 시켰습니다. 당연한 거다.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걸 뭐라 그랬죠? 운명주의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싶은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이 경제체제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전체주의, 군주주의,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은 정치체제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라는 것은 경제와 정치를 대립으로 시켜서 반대 개념으로 만드는 것. 참 우리 교육이 머릿속에 이게 진실을, 뭐가 문제냐 하면 역사를 배우는데 사관이 없이 역사를 배운다. 자, 사관이라는 것은 스님이 역사를 쓰면 무슨 사관? 불교 사관. 기독교인이 역사를 쓰면 기독교 사관. 친일 세력이 역사를 쓰면 친일 사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국을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조난주의 사관이나 친일 사관에 빠져가지고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빨갱이가 되는 거죠. 그 민족주의가 실종된 현실이 어떠냐 하면, 뭐 아이들 음악책에 어린 초등학교 교과서에 송아지 얼룩송아지 같은 거죠. 우리는 누렁이가 우리 손인데 얼룩소가 더 우리답게 만드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 일본이 더 훌륭하가, 중국이 지배하던 시대는 중국이 더 훌륭한, 우리는 소국이고 중국은 대국이 되는 거고, 일제시대는 일본이 가장, 우리는 엽전이고 일본은 문화민족이고, 인적 교육이라는 건 뭐냐? 그 뒤에 인적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똑같이 국가가 가지는 자원의 하나로 보고 사용하는 용어다. 2001년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꿨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보면요,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아예 상품으로 취급하는 이런 초중등 교육법을 만드는 겁니다. 예, 시도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 조례는 이렇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낸 시도도 있을 거예요. (7차) 교육 과정을 우리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합니다. 수요자, 공급자는 상업 용어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공급자 중심, 학생은 수요자고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고 교육부는 공급자가 되는 교육. 그러니까 상품으로 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정교조 같은 단체들은 참 많이들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하는 사람은 이거 좌익 세력이다, 빨갱이 물이 들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아예 끌고 가서 공안 검사들이 취재를 당하고 이렇게 했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 기본 가치입니다. 그래서 헌법 10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11조는 평등을, 12조는 자유를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덮어둬버리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자본의 논리를 교육 속에 투입해버려요. 그래서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재양성의 교육 시대가 열립니다. 7차 교육 과정이 그래요. 그때 놀랍게도 우리 학부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들을 이 자본의 논리를 체화시키는, 세뇌하는 교육을 정상으로 봅니다. 너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누가 이 학부모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쟁 교육을 시켜놓고 체제를 만들어 놨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잖아요. 취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서 평등이 우선이다. 그게 뭐가 됩니까? 빨갱이가 되고, 정교조는 빨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아이를 망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차별금지 같은 걸 만들면 안 된다. 니도 열심히 해봐라.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된다. 변호사도 될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걸 정말 그때 김누리 교수가 그때 아마 그런 지금 같은 말을 했다면 아마 정교조처럼 구속당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뭐 노동조합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데올로기, 교육관, 가치관 이런 말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오직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한 선생이다. 그렇게 알고 선생으로 발령받아서 그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쳐서 시험 성적을 1점에다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 박정희가 12.12 사태로 죽죠. 그리고 11.6 사태로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사태로 집권을 하고,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현행 헌법인 9차 개헌 헌법이 개정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
우리 여기서 뭐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할 필요조차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뢰밭에서 자라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들 보십시오. 어떤 걸 먹습니까? 식품 첨가물 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봉지 뒤에 있는 깨알같이 써놨는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아, 이거 먹으면 우리 아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은 카트에 가득가득 싣고 갑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한 달씩 먹을 간식거리예요.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본은 뭘 요구하느냐면 부엌이 없는 가정을 만든다. 이게 목표였죠. 부엌이 없으면 상품화된 음식. 여러분들 그 주부들이 모든 주부들이 다 뭐예요? 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특히 이공계열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화학조미료, 방부제, 감미료, 팽창제, 산화방지제, 탈색제, 특히 지금 MOU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이 대단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 손잡고 가면 너도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런 사람이 돼. 노동을 전시하는 인간관이 아니고 이 청소비화원은 보통 사람이 아닌 과거로 말하면 노예제, 군주제사회에서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다. 인간 쓰레기가 되는 그런 모습들. 아이 보십시오. 왜 제일 왼쪽에는 어머니가 자기는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아이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본을 일찌감치 그 아이들 게임 속에 전부 사람 죽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정말로 무서운 소름 끼치는 그 교육을 어머니들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걸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공교육, 친일 교육, 식민지 교육, 인적 자원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가정에서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총이나 칼 같은 무기가 장난감인 나라가 있을까요? 아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는 법으로 칼이나 총을 장난감으로 만드는 것은 금지시키는 법이 있답니다. 여러분들 TV, 텔레비전 켜면요 이런 이런 게임들, 사람 죽이는 게임을 예사로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군복을 입고 군대 체험 교육을 하는, 그리고 이 메뚜기 잡기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는 이것도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메뚜기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이것도 죽음을 기피하고 고통을 피할 줄 아는 생명체예요. 이걸 잡아서 아이들끼리 보세요. 구워 먹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 먹고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걸 어쩔 수는 없어요. 그게는 생태의 윤리상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 살아서 펄쩍펄쩍 뛰는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먹는 것은 인간 생명 존중의 윤리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죠. 군대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은 있지만은 군대가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총검술, 그 정도면 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적 자원 교육은 그런 교육, 인간을 이렇게 이거 왜 이 그림을 넣었느냐 하면은 이 늑대 소년 아시죠? 만화에도 아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어떤 탐험가가 그 탐험하러 갔다가 아이기를 잃어버렸는데 늑대들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이 아이는 사람인데 늑대의 모습으로 자라는 겁니다. 늑대의 언어로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이렇게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늑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 교육이 아니다. 우리 정교조가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은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정교조에 가입한 교사는 탈퇴각서를 쓰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가입해 놓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정교조 교사 식별법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사람은 잡아서 신고해라. 교육청에 신고하면 우리가 알아서 파면시킨다. 이런 거죠.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력을 높이려는 교사,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생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교직원 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 자기 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 사고 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 자, 이런 사람 쫓아내버리면 누가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공문으로 내려보낸 이게 89년 신동아에 그 보도됐던 일세 공문으로 내려보냈던 내용입니다. 정교조 교사. 그래서 이 사람들은 1827명이 교단에서 쫓겨나서 지금 34년째 아직도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도 수당도 단 한 가지 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이라는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쫓겨났던 5년간의 생활을 제 인생에 참으로 의미 있는 5년이었어요. 이게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취되는 생활, 그 생활을 아마 계속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30년 이상, 30년이니까 25년이니까 모르겠다. 30년 이상 그 교직에 근무한 사람은 훈장을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게 훈장인데요. 그
혼자 포기서를 내라. 나는 혼장을 안 받겠다 하니까 포기서를 내라. 그래서 제 한 부서에 너무 재밌게 써놨어요. 개인 사정으로 정부 보상 대상자로 추정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 놓고 써놨어요. 그냥 교사로서 부끄러워서 못 받는다 하니까 포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조 건정 분장 이 어마어마한 걸 포기했어요. 없어요, 저는. 그리고 이 사진 제가 여기 있는 게 제 모습입니다. 머리가 좀 검해서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만은 틀림없는 접니다. 손에는 팔찌를 차고 있어요. 은팔찌를. 뭐죠? 수갑을 차고 있어요. 정교조 교사하고 교육청하고 상담하자고 교육청에 들어갔다가 교육감이 후배 선생님들을 고발해가지고 구속됐던 덕분에 교도소도 구경도 했어요. 지금은 어떤가? 달라졌는가? 학교가 어떻습니까? 달라졌어요? 참 교사들을 어쩔 거냐? 또 쫓겨날 건데 다른 말 하면 또 국가보안법으로 학부모들은 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경쟁해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부모들이 요즘 가끔씩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교육을 상품이라면서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면서 지금 출범했습니다. 누가 불쌍한가? 누가 희생자인가? 우리 아이들, 학부모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우리 부모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만들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본의 예속당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차별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는 거죠. 이상합니다. 저 혼자만 떠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없으신가? 임명필 선생님. 네네. 선생님의 자제분은 어디서 학교를 다녔습니까? 다, 그래도 감사하고 고맙게도 제가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예. 첫째 아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길을 찾아서 서울 가서 공부하고, 예. 현재는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갖고, 이렇게 손녀도 있고 하고요. 둘째, 예. 셋째는, 하여튼, 광주에서 대학을 다 마쳤고요. 현재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고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을 하면서 또 자기 길을 가고 있고요. 감사해요. 감사한데 하여튼, 저도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에 가슴도 먹먹하고 또 마음도 무겁고, 사실 최근에 저도 계속 그런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선배 교수님이나 또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교육에 대한 그런 그 위기, 그런 상품을 넘어서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희망을 찾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 큰 방향은 공감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떤 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좀 새로운 어떤 촛불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또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여튼 주장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하여튼 그 뜻을 모으자 그랬는데요. 하여튼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개혁을 해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혁명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 하죠. 네, 네. 예,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필 선생님 무찌르자 오랑캐 뭐 방공웅변 대회 하시면서 그 봤죠? 그때 살았죠? 예. 안보 그렇죠. 실기대 뭐 이런 거 출신 맞습니다. 이 총검술도 하시고, 예, 예, 예. 예. 어떤 총검술 하시면서 알았어요. 이게 이데올로기다, 반공 이데올로기다, 반공 교육이다 하는 걸 아시고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다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보통 교련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광주 사람인데 이제 5.18 났죠. 예. 지금 아마 제가 지난번에 듣기에 이명택 교수님이 광주대학에 봉직하고 계신다고요? 예. 제가 같은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광주대학이 이제 저하고 같은 재단이었거든요. 저는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김종혁 이사장님이 상해 오시면 뵙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요즘엔 잘 안 오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그 세상을 살면서 물론 어렸지만 알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상식이 아닌 게 많구나 하는 걸 굉장히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예. 삐뚤어져도 어떻게 그렇게 삐뚤어졌느냐,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삐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해요. 예. 아까운 사람 버려놨다, 정교조가. 그렇게 그런 소리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사장님한테 저도 89년에 저희가 예. 뭐 정교조 출범할 지금도 정교조 노조가도 전 노조도 아니지만 정교조 노래도 기억하고 있어요. 굴종의 삶을 떨쳐 반교육의 벽 부수고 뭐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교조를 지원하는 게 아주 저희한테 중요한 일이었고 아울러서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제가 지도학번일 때 보성에 있는 김철수 학생이 그때 분신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정혜숙 위원장님하고 지금도 만나면 하는 공통의 주제가 김철수 학생.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분신했어요. 정교조 대학 그때 분신정국이었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 난 이사장님 세대한테 이거는 왜 끝장을 못 내셨습니까? 왜 애들한테 아직도 이렇게 힘겨운 걸 남겨놓고 교직에서 나오셨습니까? 대려 그때 지원이 더 필요했으면 더 강력하게 투쟁하자고 하시지. 이거는 그냥 제가 넋두리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오랜만에 페다고지 이야기를 꺼내시니까 아까 물론 많은 사람들은 페다고지가 교육학이다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희에게는 페다고지 하면 책이 하나 탁 떠오르는 책이 있거든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페다고지 때문에 대학 2년 동안 야학을 했었어요. 그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교직도 이수했고요. 물론 한 번도 교육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야학 빼고는. 근데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개혁으로 안 된다, 혁명해야 된다, 이런 건데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교육이 혁명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혁명으로 가는 기반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저는 이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헌법,
소위 말해서 거의 재헌급에 가까운 새로운 헌법 개정, 그 다음에 여기에 기반한 모든 법률의 재편성,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사상 유각이죠.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것을 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층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민초들, 기층 민중들이 헌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뭐 참 실현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꿈 같은 이야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저희가 386인데 저희가 60살이 되면 세상에서는 항상 정의가 행사될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뭐 대진년 학생들이 검찰청 점거하고 구호에 치는 이런 것에 또 한번 우리가 희망을 가져. 이게 슬퍼요. 우리 시대에 왜 못 끝냈나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뭐 요 며칠 전에 상해 오랫동안 사실 봉쇄였거든요. 제가 74일 만에 집 밖을 나갔어요. 뭐 봉쇄돼 있어가지고. 그럼 뭐 모여서 뭐 다들 집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웹상에서 토론을 하지요. 하다 보니까 정말 야, 킬링 필드 없이 우리가 새 나라를 만들 수 있겠냐? 라고 할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극단적 표현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 소위 말해서 뭐 김누리 교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 능력주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로 들어서지만 새벽에 스페이지 줍는 노인이 없어지는 거 봤냐? 뭐가 나아지냐? 그럼 뭐가 진보고 뭐가 보수냐?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거 진영이라는 건 다 수사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변동을 주는 건 전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저도 넋두리 하자는 건 아니지만 훨씬 다양한 방법의 실천이 근간이 되지 않고는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수많은 수사에만 시달리다 마는 거 아닌가? 전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도 그 신앙처럼 믿고 있는데요.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교육은 완전히 이데올로기가 돼 있죠. 자본에 예속되어서. 그래서 이 계급 재생산되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금수저는 금수저가 흙수저는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하는 말하고는 완전히 안 맞죠.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야기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자, 이거 뭐 그 체제도 그렇지만은 엄마들, 조정원 선생님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이들 그 식품 첨가물 안 넣는 음식 먹이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살림이나 이런 것만 먹입니까? 아니요, 제가 저기 96년부터 중국에서 살아서 사실 예. 그거를 실행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럼 뭐 한국에 그게는 있을 때는 되게 이제 그런 이제 첨가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뭐 살펴보고 고르고 했었는데, 예. 96년이면 저희들이 그때 너무 어린 상태였고 내내 여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면에서는 제가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상해는 우리하고 좀 다른가요? 선생님은 양쪽에 다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보고 상해에도 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도 똑같이 식품 첨가물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뒤에 표기가 돼 있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좀 낮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 서로 이제 어떤 발전하는 거랑 이제 요구하는 그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야기하면서 진짜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왜 상해나 중국이나 조선은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는, 출입 금지를 시키고 외출 금지를 시키는데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이 민주주의에서는 왜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몇백 명씩, 몇십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지금 완전히 거의 해제됐죠. 지금도 어제도 보니까 뭐 15명, 20명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상하이에서 그 봉쇄가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 그 봉쇄 기간 동안에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응급 상황이어도 응급 네. 조치를 받을 수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간다 해도 많은 인력들이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그 임시 병동으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그냥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줄일 수 있었지만 그 반대로 다른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그 숫자는 줄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수치가 뭐 사람의 생명을 존중한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어렵죠. 뭐 체제의 문제를 가지고 비교를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조금은 그런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서는 그 대응 체제가 대응 정책이 완전히 다른 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예, 음식에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은 이게 자본이 뭐 상품이 되는 순간 자본을 위한 거지 인간을 위한 것은 아니다. 무엇이든지 상품이 되는 순간 그런 막스 이야기처럼 그런 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글쎄요. 어때요? 이명필 선생님 네네.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저 선생님께 질문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오늘 뭐 강의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신문에 났었던 정교조 교사를 구별하는 방법, 그거 보니까 참, 어떻게 저런 시대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 유신헌법과 교육이란 걸 말씀하시면서 그 교육 앞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 그 능력이란 말이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능력이란 말이 들어가게 된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더 좀 자세한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이란 말을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가지고 조금 학생들한테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팁은 좀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그 논란이 엄청 많은데 아직 그 정의를 못 내리죠. 경제적인 능력이냐, 학력의 차이냐 이런 거. 근데 그걸 이제 능력주의가 허구성이다 하는 이야기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사람이 그걸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른데 그 능력을 일직선상에서 서열을 매길 수 있느냐 그런 건데 갖다 붙이기 달렸더라고요. 그건 아마 박정희는 능력주의를 의도가 백성들을 위해서 일반 서민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한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도 그걸 마치 그 윤석열이 시장경제나 자유를 금가옥조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주의를 한 줄 세우기의 정당성을 위한 잣대로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결론에 우리가 교육을 실시할 때 능력주의라고 하는 능력이란 단어가 인풋이 되면 예.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한 것도 능력주의에 입각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 보고 아웃풋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 또한 그 바탕에 따라서 능력주의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예를 들면 고관 대작이 되면 이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일반 국민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권력의 차이가 당연한 것으로 되는 거거든요. 왜? 능력이 차이니까. 가령 이야기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의 선출직도 가봤지 않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되는데 야, 너 서울대 나왔냐? 그 사람 서울대 나왔잖아. 그 법학과 나왔어. 고시 합격했어. 검찰총장 했어. 대통령 하는데 뭐가 부족하지? 니보다 부족한 거 뭐 있어? 이러면 능력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모든 능력의 밖으로 밀려나 있는 98%, 99%에 가까운 국민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육 안에 능력주의를 넣어놓으면 인풋이 능력주의니까 당연히 아웃풋에 대한 평가도 능력주의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 사회의 모든 배분은 능력주의에 의해서 가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데 문제는 99%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능력주의로부터 배제돼 버린다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정당화 시키죠. 능력주의로 포장을 해놓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도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왜 작년부터 계속 마이클 샌델이라고 미국의 그 교수님이 계속 예.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능력주의도 능력주의지만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분의 말씀이었는데 결국엔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나 물려받은 그 유산조차도 출발선에서 공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부나 또는 그 DNA로 물려받은 뭐 뛰어난 농구 선수나 이렇게 그 자기들이 엄청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큰 연봉 같은 것조차도 출발선에 DNA나 여러 가지가 달랐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받은 것을 분배를 해야 된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분배를 하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교육이 돼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 저희들 너무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보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난 이걸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머리가 타고날 때부터 남보다 똑똑해서 조금 수월하게 그걸 쟁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 출발선조차도 너는 이미 가진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부나 또는 그런 성취를 했을 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이 저는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나라에도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철학을 안 가르치느냐?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는 그 국어, 영어, 수학 필수 교과 과목처럼 철학이 필수 교과 과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어가 빠진 교육. 내가 누군지 모르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이 더불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인간이 정말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학교가 교육을 허락하지 않고요. 더더구나 이제 뭐 변화무쌍하는 이런 그 알파고 시대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평생교육의 의무 안 하잖아요. 제대로 안 하죠. 그래서 헌법 교육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자는 시도까지 생기는데, 글쎄요, 이게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 중에서 뭐 8대 9가 어떠니, 뭐 진보 교육감의 승리니 어떻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교육감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 철학 과정을 넣을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죠. 용기 있는 사람들은, 교육감들은 아마 다음 재선에 떨어질 거라는 각오하지 않고는 그런 할 수 없죠. 실제로 헌법 이사장님. 책자 만들어 놨어요. 이사장님, 예. 어떤 철학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장님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철학이란 용어가 이사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애들한테 무슨 철학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그 이름이 더럽다고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그 어떤 철학이 저 교육 안에 들어와야 교육이 변화된, 왜냐하면 이사장님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예, 저는 평생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 퇴임했습니다. 32년 6개월 교직 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 해직되는 기간 빼고 3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제가 실업계도 있고 인문계도 있고 사립도 공립도 있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초등학교까지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과서를 가르치는 데서. 그랬다가는 학부모들한테 난리 나잖아요. 짬짬이 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엉뚱하게. 노동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왜 의사들은 1시간에 일하는 게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면 노동자는 왜 1시간 일해도 5만 원밖에 못 받느냐. 노동의 가치가.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폭력을, 홍구공원에 폭탄을 던지는 사람은 그 폭력인가? 애국인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인 일인데 그 사람은 왜 애국자가 되고 왜 일본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주제를 던져가 잠깐 고민하도록 만드는 그 정도는 됐지. 터놓고 1시간 그 아이들한테 실업계 학교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선생님 해가 남녀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냥 1시간 다 하기도 하고 광주 이야기를 1시간 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있었지만은 실업계는 그렇지만 인문계는 어림도 없어요. 조금만 비뚤어지면 선생님 공부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이 참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좀 저는요 꼭 헌법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그 삶을 안내하는 경험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모색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너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학력이 높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뭐 고상한 철학을,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라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살아온 양식이나 삶이 타 환경이나 다 다른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살아온 이야기들을 내놓고 그 삶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되었고 우리가 정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토론하고 서로 대답하고 이런 그런 교육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제가 너무 좀 과격해서
선생님들한테 우리 헌법교육 하시는 분 받으시는 분들 특히 이번 기회는 진짜 뭐 너무 선생님들이 논리 정연하시고 막 헌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조심 없이 막 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서 좀 거부 반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야기하실 분 없으세요? 예, 시간도 됐으니까 강정미 선생님 다음 시간에 안내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뭐, 과격해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과격하신데요. 전혀, 작년에는 저 조금 뜨끔뜨끔 했었는데, 이제 저도 면역이 됐는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아마 한국의 동학혁명, 박종선 선생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동학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중이 일어난 민주주의 붕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 안승문 이사님이 계세요. 동학혁명 시민행동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시고 설립도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 안승문 이사님 모시고 동학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민적 혁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동학혁명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고 오늘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네. 이야기는 우리 헌법 강의 방에 좀 남겨주시면 거기에서 좀 말이 아닌 글로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릴게요. 예, 장시간 동안 딱딱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쌤 들어가세요. 전 나갑니다. 예. 이진사 선생님, 예. 하시는 거는 강의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이빈파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강의 저희 들을 수 없나요? 임빈파 선생님 먹거리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 아, 네. 이빈파 선생님 활동하시는 거, 예. 네, 식량 조건에 관한 거는 저희 강의 한 번 더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잘 못 아, 네, 알아들었어요. 네, 제가 전화로 저기-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목소리가 선생님 들으셨어요? 네, 전 들었습니다. 강정희 쌤 네,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네. 이빈파 스님이 활동하시는 예. 먹거리 운동에 대해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운동. 예. 지금이 적정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맞아요. 저희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면서 지금 식량, 곡물 이런 거 계속 오르고 또 그래서 6월 달 안에 이빈파 스님하고 통화해서 예. 해줄 수 예.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섭외 좀 해보세요. 네, 임미영 이사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